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긴급하게 편성을 해봤는데요. 바로 중동입니다. 지금 중동의 전운이 너무도 감돌고 있어서 5차 중동전으로 번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5차 중동전이 조금 더 확전되면 제3차 세계대전 아니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공으로 인해서 결국 이란이 강하게 밀어붙였죠. 요번에 탄도미사일급을 한 200여 발? 많게는 200발 정도 잡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300발 이상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이렇게 섞어서 쏘면서 300발 이상을 날렸는데 이번에 한 200발 가까이를 날리면서 이게 프로파간다일지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방어를 했다. 그리고 이란이나 또는 시리아 쪽, 그런 러시아 쪽도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러빠 분들은 뭐 무조건 박살났다. 135 공군기지가 박살났다는 이런 또 표현을 하는데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아이언돔을 위시한 다비드 슬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층 방공망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렇게 촘촘하다는 이스라엘 방공망이 과연 무너졌는지 이런 실체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 기자님,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아이언돔을 위시한 이스라엘 방공체계 무너졌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딱 무너졌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왜냐하면 탄도탄에 대해서 요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쉽진 않습니다. 어떤 탄을 썼느냐, 어떤 각도로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 무기 체계로도 막을 수 있다 없다를 그냥 수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곳이 뚫리면서 일부 군사 전문가 분들 그리고 일부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이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다층 방공 체계 이거 별거 아니다, 다 뚫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쟁을 그렇게 뭐 하나의 사건을 보고서 이게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F-35가 운영되는 기지에 집중적으로 탄착이 돼서 확인된 탄착만 해도 31발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이스라엘이 정보 공개를 안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물론 위성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공개를 할 수 있었겠지만 운이 좋은 것도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기지 자체에서 기체들 자체가 약간 이격 있었기 때문에 상계되어서 상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에 모여 있었다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들이 운이 좋은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공격을 통해서 분명히 북한도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전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분산시켜도 힘을 합칠 때는 어떻게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에서 방공 시스템이 제일 잘 됐다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 때려 맞은 거거든요. 없었다면. 그 반증을 하나 드리면, 최근에 러시아발 뉴스가 S-400을 이란에 지원한다라고 나왔죠. 그들도 이제 때려 맞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방공체계가 필요 없으면 러시아에서 왜 S-400을 이란에 긴급하게 보내겠습니까? 방공체계는 뚫린 것 같지만 그나마 그 정도 있어서 덜 뚫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도 태 기자님 의견에 100% 공감하는데, 이스라엘 방공체계는 가장 방공망이 잘 돼 있는 국가 3개국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체적으로 미사일을 전부 생산을 한다. 물론 미국 쪽의 카운터파트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마는 에로2와 에로3 미사일들을 전부 갖추고 있어서 고고도 방공망을 책임지고 있고, 중고도에는 다비드 슬링이라든지 이런 대공체계로 중고도도 방어하고 있고, 또 저고도는 알려진 아이언돔, 물론 아이언돔으로 탄도미사일급을 방어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뚫렸으면 얻어 맞았을 텐데, 각각의 언론에서 나오는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뭐 전부 막았다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 공격의 한 85% 정도는 방어를 한 것 같고요. 한 15% 정도?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석하기엔 그렇습니다. 한 15% 정도가 뚫렸고, 뚫렸다는 의미를 어떻게 두냐. 목표한 곳에 명중했는가를 본다면 더 낮아지겠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요격을 못하고 지상에 떨어져서 폭발했다. 그건 아예 그 영상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봤기 때문에 그랬고, 그 이야기하는 공군기지,
F-35가 집결돼 있는 공군기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F-35A 그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40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대는 2개 대대로 편성이 돼 있고 집중적으로 한 개 공군기지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한 그 공군기지가 만약에 완파가 됐다면은 F-35는 상당히 절반 이상의 전력이 운용을 하지 못한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음번 이스라엘의 반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가 바로 공군기에 의한 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가장 중점되는 전투기가 F-35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관건은 이란이 이제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데 뭐 방공망도 사실은 거의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평성과 다름없고 예, 또 하나가 이란에서 F-14기를 동원해서 공중 초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F-35랑 F-14랑 또 공중에서 뭔가 접촉이 있거나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란은 사실 공군력에 있어서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F-14가 언제적 기체이고 그 F-14로서 공중 초계를 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어떤 공격을 막아내기는 힘들 거고 과연 어디를 공격할 거냐, 뭐 핵기지를 공격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석유 시설이 집중돼 있는 곳을 공격할 거냐, 이건 뭐 나중에 나오면 알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만큼 커다란 타격은 입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태 기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만은 밀덕에서 분석해 보기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은 건 아니다. 다만 분명히 뚫린 건 뚫린 거고 85%는 요격했습니다만 한 15% 정도가 지상에 낙하했고 그것이 어떤 목표 지점에 명중된 것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다른 오보도 많고 이런 우리 뭐 유튜브 매체에 뭐 별의별 던지면 다 이제 뭐 그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걸러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밀떡을 들으세요. 결론적으로. 네. 저는 걱정되는 게 단순히 또 이스라엘이 보복하면 이란이 또 뭔가 나서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확전이 되면서 우리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지점들 그리고 이게 계속 커지게 되면서 전쟁이 어쨌든 길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좋을 건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봐야 되고 또 하나 짜증나는 건 북한이 열심히 이거를 지금 보고 베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물론 200발을 동시에 날릴 수도 있고 300발을 날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한 걸 날릴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탐지 자산들이 전부 운용되고 있으며 이스라엘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워낙 영토가 좁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란은 영토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여러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사 후에 그것을 대응할 수는 있을지언정 발사 자체의 탐지는 조금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영토가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발사 플랫폼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거의 뻔합니다. 우리 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스커드 계열 벨트가 있고 청천강 쪽으로 있어가지고 무수단급의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 벨트가 있고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벨트 저기 뭐 자강도나 양강도 쪽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발사하는 장소랄지 이런 곳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자체의 어떤 커다란 전쟁이 비화된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 아니라 그 어느 나라도 좋을 게 없죠. 맞습니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다음으로 때릴 이 표적은 벌써 다 획득한 상태고 어디부터 어떻게 순차적으로 때리는지를 결정을 하고 있을 텐데 그들이 시일을 빨리 결정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뒤에 벌어질 일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지속하려면 대의 명분이 필요한데요.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대의 명분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요. 지금 벌써 프랑스도 돌아섰고 미국도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행보가 한쪽이 묶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때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도 그리고 때릴 수단도 있어도 지금 그 다음에 벌어질 일 때문에 그 다음 단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요. 예. 이란도 마찬가지로 얻어맞았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반격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입장에서 힘이 없어요. 확전될 힘은 양쪽이 갖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저는
확전될 가능성은 더 이상 확정될 가능성은 더 낮다고 봅니다. 예. 그럼 뭐 다른 분들 의견 다 뭐 다양하고 많겠지만은 끝으로 제가 이렇게 예상했듯이 두 분은 또 어떻게 예상하는가를 짧게 한번 듣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지난번에 공격을 하고 나서 곧바로 성명을 하나 발표했어요.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지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요 길로 끝내자. 서로 한 대 맞고 끝내자.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란은 더 이상 대놓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대선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좀 불리하게 나온다. 그럼 이 상태로 그냥 헤즈볼라 정도 공격하고 그냥 끝내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예측입니다. 그런 예측도 가능한데 이스라엘이 어느 쪽인 건 때릴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퇴 기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때리면 확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100%. 핵시설이 아니라 다른 시설을 때리면 그래도 고조되는 걸 누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중동의 집중,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확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우리 밀리매니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도 아마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긴급 점검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싶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